머리를 써서 일하라. 머리가 좋아지도록 만들어진 교육 환경. 사람들은 대체로 유대인은 머리가 좋다고 믿는 것 같다. 사실 미국에서 동부 지역의 명문 대학들인 아이비 리그에 속한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프린스턴 등의 인류대학 교수진의 약 30%가 유대인이라고 한다. 또 노벨상 수상자 전체의 22% 정도가 유대인이거나 유대계라고 한다. 물론 이런 사실들이 곧 유대인은 선천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결코 인종과 민족에 따라 지능의 우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유대인답게 살아가려면 몸을 움직이기보다는 머리를 써서, 즉 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일해야만 된다고 항상 배워왔다는 것이다. 또 유대인이 어려서부터 받아온 학교나 가정교육 시스템은 머리 쓰는 일에 많이 치중되어 만들어져 있다.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 인식되어진 것이다. 말하자면 생활 환경 모두가 머리 쓰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 결과가 앞에서 나온 것 같은 통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육체노동을 천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머리를 써라 라는 것은 어느 유대인이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항상 듣는 말이다. 또 유대인 엄마들은 아이를 꾸짖고 때릴 일이 있으면 뺨을 때릴 망정 절대로 머리는 때리지 않는다. 뇌가 상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대인의 머리가 좋은 것은 선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머리를 잘 쓰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계속 훈련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아래서라면 누구나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런데 똑같이 머리를 쓰는 방법이지만 직접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과 지식을 터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후자가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유대인의 속담에 물고기를 한 마리 준다면 하루밖에 살지 못하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물고기를 지식이란 말과 바꿔놓고 본다면 이 속담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다. 아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것만이 우리 어른들의 임무는 아니다. 그와 더불어 배우는 방법까지 가르쳐 준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부모들은 대부분 어떤 일정한 양의 지식을 아이들 머릿속에 넣어주고 어떻게든 시험에 통과하는 능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원한다. 즉, 대부분의 부모들은 상급 학교에 입학시키는 일에만 관심을 쏟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은
어떻게 물고기를 잡을 것인지는 가르치지 않고 당장에 먹을 한 마리의 물고기를 나눠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짓이다. 그보다는 지식의 체계를 어떻게 자기 것으로 흡수하느냐 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되면 학생들은 그것을 다른 일에도 적절히 활용해서 학문에 대한 흥미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동양의 학교 교육에는 문외한인 나만의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유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리포트를 제출시킬 경우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그 수집된 자료들을 적절히 종합하고 분석하고 정리해서 자신의 머리로 리포트를 작성하게끔 이끌어준다. 그리고 리포트의 평가 기준은 그 내용이 아니라 자료를 다룬 솜씨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유대인 아이들은 최대한 머리를 활용하는 환경 속에서 키워지고 있는 것이다. 배움은 벌꿀처럼 달다. 즐거움을 못 느끼는 동양식 교육. 아이들이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책임의 대부분은 어른인 부모에게 있다고 나는 믿는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학교나 유치원은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곳,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이들은 의무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의무인 만큼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것이 공부이고 또 가기 싫어도 가야만 하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공부를 좋아할 까닭이 없다. 공부하는 것이 싫다고 고개를 저으면 어른들은 대개 공부를 안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요만 한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더욱 공부가 싫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유대인의 눈에는 이런 일들이 이상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원래 인간에게 있어서 배운다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한국과 일본에서는 대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는데 부모들이 이 의무란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기서의 의무는 부모가 어린이를 교육받게 할 의무인지는 몰라도 어린이가 좋은 성적을 올릴 의무는 아닌 것이다. 배움이란 꿀처럼 달고 맛있는 것이란 사실을 깨닫도록 한다. 유대인 초등학교에서는 공부란 꿀처럼 달고 맛있는 것이란 사실을 어린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 이스라엘에서는 초등학교 신입생이 선생님과 처음 만나는 등교 첫날 공부란 달콤한 꿀과 같다는 사실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준다. 선생님은 1학년 학생들 앞에서 히브리어의 알파벳 22자를 벌꿀이 묻은 손가락으로 써나간다. 그러고는 이제부터 너희들이 배우는 것은 모두 여기 쓴 22자에서 출발하게 되며 더구나 그것은 벌꿀처럼
달고 맛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신입생 모두에게 케이크를 주는 학교도 있다. 흰 설탕이 덮인 맛있는 케이크 위에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역시 설탕으로 씌워져 있다.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이끌려 설탕의 알파벳을 손가락으로 더듬어 가면서 단맛을 빨게 한다. 이 역시 배움이란 꿀처럼 달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좋은 방법이다. 외국에 있는 유대인 학교 입학식 때에는 알파벳 대신 유대 민족의 상징인 다윗의 별을 그린 케이크를 나눠준다. 그리고 학생들은 별을 그린 손가락을 빨아가면서 배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싫으면 그만두라. 그러나 하려면 최선을 다하라. 무엇이 되라는 식의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엉뚱한 꿈이나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너는 앞으로 의사가 될 각오로 공부하라는 식의 말은 결코 하지 않는다. 물론 공부를 잘 하라고는 말하지만 의사나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잘 하라는 것은 아니다. 학문 자체가 목적이지 수단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장래의 선택은 어린이 자신들의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어른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부 이외의 어떤 예능이든 전혀 강요하거나 권하지 않는다. 어린이가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 하면 가르치고 싫다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즉,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가르쳐야 되겠다는 식의 생각은 하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싫은 것은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하고 싶은 것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충분하다. 만약 어린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고 싶다고 할 때는 그렇게 하기 위해 후회 없는 노력을 하라고 충고해 줄 뿐이다. 이처럼 어린이의 생각과 관계없이 부모가 멋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유대인 부모들의 교육 방식이다. 러시아계 유대인으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영화 음악 등으로 널리 알려진 작곡가 레너드 번슈타인의 부친은 아들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간청하자 이웃에 사는 한 여선생한테 1시간에 $1씩 주기로 하고 레슨을 받게 했다. 레너드는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병약한 몸이었다. 그러나 그는 강한 의지로서 그것을 극복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용돈을 아껴서 레슨비를 내면서까지 열심히 배워 마침내 유명한 작곡가가 되었다. 흥미있는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7살 때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레슨 시간이 길고 지루해서 1년 만에 집어치웠다. 그러나 그의 부모들은 아인슈타인이 처음 바이올린을 시작했을 때 강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번에도 그만두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그 후 2-3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모차르트의 곡을 연주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
아인슈타인은 다시 레슨을 받기 시작했고 평생 바이올린을 사랑하게 되었다. 어린이는 스스로의 능력을 끝까지 추구한다. 어린이는 부모들이 자신의 의사를 존중해주면 공부를 할 때도 자기 능력에 따라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의욕을 가진다. 그 한 예로 러시아의 혁명가인 레온 트로츠키는 10살 때부터 남보다 뛰어나고 싶다는 욕망을 품고 선생님도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들고 나와 선생을 곤경에 빠뜨리기 일쑤였다고 한다. 이렇듯 자기 자신의 능력을 추구하는데 지나치리만큼 열성적인 유대 어린이들은 부모의 희망을 받아들일 때도 자기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유명한 정신의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17살 되던 해에 빈 대학에 입학했다. 그는 아버지의 권유로 의학부에 적을 두었지만 개업 의사가 되는 것만은 한사코 거부했다. 그러곤 13년 동안 연구실에 틀어박혀 과학으로서의 의학 연구에 몰두했다. 그의 유명한 정신분석학도 결국은 개업의가 되기를 한사코 거부하고 자신의 능력 추구에 열중한 결과였으리라. 우리는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 지나치게 기대감을 갖거나 꿈을 그리는 식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어린이들에 대한 부모들의 월권행위가 아닐 수 없다. 어디까지나 어린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길을 발견하고 스스로의 능력에 의하여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만이 최선의 결과를 얻는 방법인 것이다. 배운다는 것은 배우는 자세를 흉내내는 것에서 시작된다. 아버지가 기른 키신저 국무장관. 유대인의 성전인 탈무드에는 돈을 빌려주는 것은 거절해도 되지만 책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온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독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본에 있는 단 한 사람의 랍비인 토케이요시는 한가한 시간이면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데 이제 겨우 5살인 그의 아들 역시 아버지의 흉내를 내면서 공부하는 척 한다고 한다. 아이는 서재에서 가장 두꺼운 책을 꺼낸 다음 의젓하게 앉아 페이지를 넘기면서 눈을 치켜뜨는 아버지의 폼을 흉내낸다. 물론 아직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알 리가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아버지란 책을 읽는 사람이라는 관념이 어린 그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그의 정신적 성장에 큰 영향을 주리라는 점이다. 아버지의 책 읽는 모습을 흉내내면서 성장한 어린이 중에 세계적인 명사가 된 사람이 있다. 그는 유대인으로는 최초로 미국 국무장관의 직위에까지 오른 헨리 키신저 박사로서 그는 어렸을 때 매일 아버지와 함께 공부를 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의 아버지 루이는 독일 여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그의 일가가 살던 아파트는
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화려한 기록을 남긴 키신저 국무장관의 이면에는 19세기 유럽 외교사에 대한 그의 깊고 넓은 지식이 뒷받침되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그가 어렸을 적부터 보아온 아버지의 모습이 그를 깊은 학문 속으로 끌어들였을 것이라고 짐작이 된다. 이따금 일본 사람들 가정에 초대되어 그들 생활의 단면을 보게 되는데, 아버지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은 거의 볼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전용 책상이나 책꽂이조차 없다는 것은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회사나 바깥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까지 책상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도 자녀들에게는 공부하라고 강요하고 있으니 이것은 넌센스인 것 같다. 아무리 공부를 하라고 타일러도 우리 애들은 통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라고 탄식조로 말하는 아버지. 그 탄식은 자녀들이 흉내낼 만한 아버지상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원인이 있지 않을까